저는 평생 자녀들의 사랑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따뜻한 위로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땀 한 방울, 늙어가는 심장의 마지막 고동까지 제 모든 삶을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바쳤습니다. 제 자신의 꿈은 모두 접고 평생의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자녀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사랑에 쏟아부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지만 냉혹한 진실은 제 집 안에서 기생충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정체를 드러낸 적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낳고 키운 제 아이의 품에서 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가 교활한 미소 뒤에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를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연로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시어머니로도 존경하는 어른으로도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그저 돈벌이 수단, 언제든 자신의 허영심과 사치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고 파괴할 수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로만 여겼다. 그리고 내가 열이 날 때마다 밤마다 정성껏 보살펴 주었던 아들은 맹목적인 사랑의 노예가 되어 며느리의 파렴치한 계략에 비겁하게 동조하는 공범이 되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안방에 모여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를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그들은 달콤한 말과 영원한 지원을 약속하며 내게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늑한 옛집을 파는 것이 내가 외롭게 늙어가는 것보다 모두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유혹했다. 그들은 우리가 돈을 모아 강남의 호화 아파트를 두 사람 명의로 사면 내게는 나만의 공간을 주고 시어머니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한없는 사랑을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거짓 눈물과 달콤한 말에 속아 나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궁궐로 위장한 감옥이었고 매일같이 모욕을 당하는 곳이었으며 내 존재 자체가 학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즉 부동산 등기가 그들의 명의로 되는 순간, 그들은 효심이라는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낡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부엌에서 먹는 매 끼니는 눈물에 젖은 차가운 밥덩어리처럼 느껴졌고 며느리의 차갑고 오만한 시선은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교활하고 기생적인 자들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었다. 지금 그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고 나를 쫓아내려 할 때조차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눈물은 결코 쉽게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그저 무력한 노인,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손쉬운 도구에 불과하다고 착각했다. 처음에는 그 호화로운 아파트의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나이든 내 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거실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고향의 낡은 흙마당보다 더 차가웠다. 집을 살 돈을 모으면 평생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며느리의 다정한 속삭임은 이삿짐 트럭이 떠난 지 겨우 사흘 만에 고함과 짜증으로 바뀌었다. 새벽 6시에 내 방문을 무례하게 두드리는 그 여자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왜 아침밥 안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 비싼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 보여요. 그녀는 부엌을 부수며 소리쳤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살아온 내가 수억 원을 들여 사준 집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늙은 하인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순간이었다.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아들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스마트폰 게임 화면에만 몰두해 있었다. 어머니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켜주려 애쓰지도 않았다. 오히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엄마, 요즘 젊은이들은 일에 너무 시달리잖아요. 조용히 밥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칼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아이로 위장한 탐욕스러운 기생충의 뻔뻔함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웃집에서 시끌벅적한 술자리를 벌이던 어느 저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 주고 샀다며 명품 핸드백을 자랑했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시골에서 와서 갈 곳 없는 불쌍한 할머니를 집에 들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든 과일 접시가 uncontrollably 떨렸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수치심에 온몸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땀과 눈물로 모은 돈을 그 할머니를 돕는 데 썼는데 돌아온 건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내팽개쳐진 잔혹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불조차 제대로 켤 수 없었던 저는 그들이 세면대 구석에 버려둔 음식과 남은 밥을 제 눈물과 섞어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매일 밤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건강 보조제 상자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어머니께 100만 원이 넘는 용돈과 값비싼 홍삼을 보내드리면서도 제가 감기약 사려고 몇천 원만 달라고 하니 집안 형편이 엉망이 될 거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매달 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연금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둑질이었습니다. 어머니, 늙으시면 돈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제 도장을 넘겨주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맹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다. 형광등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불빛이 거실로 희미하게 새우며 들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할 거실은 고요했다. 나는 낡은 돋보기를 조절하며 부엌 식탁 구석에 앉아 노트에 내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꼼꼼히 기록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퇴직금을 횡령하여 자신들의 욕망과 사치스러운 소비를 채웠다는 증거가 하얀 종이 위에 마치 핏줄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평생 대기업의 재무 책임자로 일하며 재정 비리를 밝혀왔던 내가 내 자식들에게 눈이 멀어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날 오후의 모습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가족들을 모아 내가 준비한 소갈비찜을 먹으며 다정하게 웃고 떠들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온갖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며느리가 어머니와 주고받던 뻔뻔스러운 눈빛은 잊을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시골에 홀로 남겨진 불쌍한 노파를 억지로 여기로 데려와 돌봐주게 한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생 노인들의 은신처이자 돈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처럼 취급했다. 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내의 눈에는 조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고 권위적인 어조로 명령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주방 설비 교체 업체가 오니까 일찍 일어나서 싱크대 청소하세요. 그리고 쇼핑몰 카탈로그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거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아내가 부끄러운 말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아들은 신문을 흘끗 보고는 멍하니 서서 말했다. 엄마, 민지 씨, 말대로 하세요.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예민해지셨잖아요. 아들은 내가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켜주려고
얼마나 밤잠 못 이루며 울었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빈털터리가 된 노년이 이렇게 고달프고 외로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슬픔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더 큰 현실이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고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은 그들의 간계에 속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다음 날 아침, 부엌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거웠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전신 거울을 놓고는 아침 일찍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사진 촬영을 준비하며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처럼 물을 마시려고 조용히 부엌에 갔더니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명품 하이힐을 바닥에 쿵쿵쿵쿵 굴렀다. 마치 내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엄마, 어제 중요한 사진 촬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실에 가서 화면 밝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제 옷에 먼지 한 톨이라도 묻으면 엄마가 책임져야 할 거예요. 며느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며느리의 눈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집안의 아름다움을 망치는 지저분한 짐을 보는 듯한 혐오감과 뻔뻔함만 가득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자 사위가 나에게 다가와 내 방문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내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흘끗 보고는 황당한 제안으로 가장한 협박을 내뱉기 시작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쇼핑몰에 스튜디오가 필요한데 그곳이 제 개인 드레스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방에서 나가셔야 해요. 대신 뒷마당 창고 아시죠? 제가 벽지를 새로 발라드릴 테니 거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저 같은 노인이 혼자 쓰기에 훨씬 아늑하고 조용할 거예요. 그의 말은 전형적인 수치스러운 배신이었다. 그 잔인한 배제 행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나를 집 안구석에 가두려는 의도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창고에 홀로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대기업의 재정을 관리해온 내 정확했던 손가락은 이제 아이가 버린 낡은 이불 끝자락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다. 벽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듯한 감정이 치솟았지만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켰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악랄한지 직접 목격한 나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거실에서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또다시 뻔뻔스러운 웃음소리를 집안 가득 울려 퍼뜨렸다. 창고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귀가 아팠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드디어 그 노인네 방을 되찾았어. 이제 그 방을 개조해서 내 쇼핑몰 VI 피 탈의실로 만들 거야.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 땅 있잖아? 아빠가 서류 작업을 끝내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넘기기로 했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전화 통화 중이던 남자는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마치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듯이 바로 옆에 서서 말했다. 여보, 그 땅 팔면 당신 새 수입차 사줄 테니 잊지 마.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변호사는 지난 5년간의 가족 회계장부, 전자거래 내역, 그리고 내가 제출한 아들이 쓴 차용증 사본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 부인 아마도 한때 대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였기에 재무 기록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군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드님과 며느리는 분명 횡령죄로 체포될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훑어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백지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 강렬한 감정이 치솟았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었던 모든 것이 마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처럼 나를 착취한 기생충 같은 자들 때문에 범죄 기록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한 그들은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내 명의로 된 마지막 남은 시골 땅마저 처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제가 평생 숫자를 다루고 남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된 노련한 회계사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것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창고로 저를 끌고 가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흥얼거렸을 겁니다. 그 파렴치한 부부는 제가 매일 밤 그들이 남겨놓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연약하고 눈물 많은 노부부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제 연금을 횡령하고 제 은행 계좌를 텅 비워 고급 승용차 렌트비를 냈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얇은 우편 영수증 한 장을 건넸다. 쇼핑몰 회사 계좌와 아들, 며느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 회수 및 자산 압류 소송 관련 법원 통지서였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며느리가 새로 사진 찍은 옷들과 택배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는 고객과 통화하며 크게 웃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농지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공장을 사들일 수 있어요. 거실에는 내 이름으로, 그것도 위조된 권한으로 저지른 범죄가 대성공을 거둘 거라는 오만한 기운이 가득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내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듣던 아들이 내 서류 가방을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혈연 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다. 엄마, 민지가 그러는데 서랍에 토지 등기증이 없는 거 맞지? 걱정 마. 분실 신고하고 새로 발급받으면 되잖아. 그 순간 40년 넘게 냉정하게 다져온 회계사의 직감이 이 기생충 같은 놈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야 할 때라고 외쳤다. 나는 말없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며느리가 촬영 중인 카메라 스탠드 앞에 섰다. 그녀는 나를 개나 돼지라도 되는 양 노려보며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왜 거기 서서 촬영을 맡고 있는 거야? 당장 옆방으로 가.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방에서 임시 압류 통지서 사본과 함께 내 계좌에서 빼돌린 해외 렌터카 비용과 사치품 쇼핑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회계 분석 서류 100여 장을 탁제 내려놓았다. 깜짝 놀란 아들이 서류를 낚아채더니 첫 페이지에 찍힌 붉은 법원 도장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임시 압류요? 대출금 회수 소송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